다음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흰 여우 이야기입니다. 하얀색 여우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거죠. 한국에 예로부터 내려오는 괴물 이야기라고 하면 여러분 구미호 이야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괴물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록을 찾아보고 조사를 하고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구미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많이 널리 퍼져 있는데 비해서 옛날 기록 속에는 구미호 이야기가 상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이전의 구미호 이야기는 정말 한두 개 굉장히 손에 꼽을 정도로 기록된 이야기들이 적습니다. 중국의 예로부터 내려오던 고전으로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는 구미호라는 꼬리 9 달린 여우가 있어가지고 이상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도 구미호라는 것이 예로부터 많이 알려져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구미호라는 게 그런 게 있다, 중국의 산해경이라는 책에 구미호라는 게 나온다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미호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악귀, 악당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유행했던 기록들이 보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구미호 이야기가 나오는 사례라고 해봐야,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 이런 데서 구미호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서로 벼슬아치들이 서로 다른 소속의 선비를 비판하는 그런 글에서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구미호처럼 나쁜 사람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욕을 할 때 쓰는 그런 말 속에서나 단편적으로 등장할 뿐 구미호에 관한 전설, 이야기는 의외로 굉장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9세기 이후에 좀 가까운 시기에 구미호 이야기는 좀 빠르게 퍼져나갔던 것 같고, 어쩌면 이런 일본이나 중국에서 전해진 이야기, 소설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구미호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괴물 이야기로 널리 자리 잡은 것은 아마도 20세기 후에 인쇄매체, 또 텔레비전, 영화 이런 것을 통해서 구미호 이야기가 재밌다, 우리 방송국에서도 구미호 이야기 하나 또 만들어서 보내자, 그런 사이에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자리 잡은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러면 구미호 이야기 말고 이상한 여우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법한 좀 오래된 이야기는 뭐가 있느냐? 저는 흰 여우 이야기는 굉장히 좀 오래된 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흰 여우 말 그대로 이제 몸이 흰색인 여우인데, 좀 오래된 사례를 꼽아보라면 삼국사기의 서기 14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00년 가까이 전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고구려의 차대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임금님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요 앞에 어떻게 흰색 여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 스승사자에 무당이라는 무자를 써가지고, 무당인데 이때는 워낙 옛날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무당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나라에서 이런 스승으로 삼을 만한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흰 여우를 본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징조냐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흰 여우는 굉장히 안 좋은 징조다, 안 좋은 징조고 저주가 내리는 그런 징조인데, 지금 이렇게 흰 여우가 임금님 앞에 지나감으로 인해서 임금님께서 앞으로 무슨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거를 대비할 수 있다면 오히려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좋은 징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사무가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높은 상사, 무서운 높으신 분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느낌으로 일했는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뭔가 되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좋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너무 화낼 것 같으니까 말을 좀 돌리고 돌려서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렇게 공들여서 얘기를 했는데 차대왕, 이 고구려 임금님은 그 말을 듣더니, 야, 임금님이 물어봤는데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다,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나를 놀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 사무를 처형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불쌍하죠. 이 사무라는 사람이 이거 내 말 잘했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돌려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보람도 없이 그런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1800년 전에 흰 여우가 굉장히 요사스럽고 안 좋은 징조다 라는 그런 인식이
고구려 한국 사람들 사이에 좀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삼국사기 서기 659년 기록에는 백제가 망할 징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흰 여우가 궁궐 안에 들어오더니 백제의 좌평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갔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좌평이라는 것은 백제의 대충 한 정승 정도, 하여튼 고위 공직에 해당하는 높은 그런 신분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 이름인데, 그런 아주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에 흰 여우가 앉아 있다가 갔다라는 내용이 나라 망할 징조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흰 여우가 요사스럽다라는 뭐 그런 뜻이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로는 나라 꼴이 워낙 말이 아니라 가지고 이제 여우가 정승 흉내, 높은 고위 공직자 흉내를 낼 지경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사실 동물이 흰색으로 보이는 것은 알비노증이라고 해가지고 가끔가다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흰 까치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사람도 알비노증이 있으면 유독 이렇게 온몸이 하얗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이 흰색이면 뭔가 신령스럽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그 샘이 백록담이라고 해가지고 흰색 사슴이 노는 샘이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흰색 사슴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런 식의 이름을 붙인 사례도 있었고, 그 외에 흰색 호랑이, 백호가 굉장히 신령스럽다든가, 뱀 중에서는 흰색 뱀, 백사가 굉장히 신령스럽고 귀한 것이다라든가 그런 인식이 있었죠. 흰 여우 이야기 중에서 제가 가장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마법, 도술 이런 거를 부리는 사람으로 잘 알려진, 최근에도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 전우치에 얽힌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꼈습니다. 전우치는 환술이라는 종목으로 좀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데 사람 앞에 어떤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믿게 만드는, 속게 만드는 그런 마법 같은 것을 부리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이 전우치가 어릴 때 지금의 전라남도 담양 근처의 어느 절에서 들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해요. 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절에서 술을 담가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곳이 있었는데, 밤에 누가 그 술을 몰래 훔쳐 먹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우치가 누명을 쓴 거예요. 전우치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저는 진짜 술 훔쳐 먹은 적 없습니다. 제가 대신에 밤에 숨어가지고 누가 술을 훔쳐 먹는지 범인을 잡아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밤에 숨어가지고 술도둑이 누군지 기다리다 보니까 의외로 흰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술을 마시고 기분 좋게 놀고 이런 걸 목격한 거예요. 전우치가 그 여우를 붙잡습니다. 흰 여우를 붙잡아가지고, 너 이 자식, 사람이 담가놓은 술 마음대로 훔쳐먹고, 너 때문에 내가 누명 쓰고, 너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우가 제발 좀 살려달라고, 흰 여우가. 여기 이런 데 아니면 내가 어디서 뭐 술 한잔 하겠냐고 이렇게 막 빌고 하는데, 그래도 전우치가 안 놓아주니까 흰 여우가 잠깐만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시라고 하면서 책을 하나를 꺼내줍니다. 책을 하나 꺼내주는데, 그 책에 어떻게 하면 마법을 부릴 수 있는지, 환술을 부려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눈을 속여가지고 이상한 환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있었던 거예요. 이 책을 가지시고 나 좀 풀어달라고 보니까, 따라하기 쉽고 배우기 쉬울 만한 거에는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표시도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위주로 싹 봤겠죠. 진짜 대단한데 라고 거기에 정신이 잠깐 팔려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기 집에 종이, 노비가 와가지고,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위독하십니다. 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노비를 따라가려고 딱 모퉁이를 돌아섰더니 노비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그 틈을 타서 흰 여우도 도망치고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가 위독하십니다라고 했던 게 그 흰 여우가 탈출하기 위해서 잠깐 그런 환상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전우치가 그 책의 전체 내용을 다 습득하지 못했는데, 그때 잠깐 외운, 기억한 몇 가지 점을 찍어 놓은
그 수법만으로도 전우치가 그런 도술, 환술, 마법의 대가가 되었다라는 것이 조선 후기의 한죽당 서필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국의 어떤 판타지적인 소재, 환상물의 원천이 될 수 있는 한국적인 소재, 한국의 전통이라고 하면 한 90년대 이후로 좋게 한 20년 이상 동안, 20, 30년 동안 저승을 소재로 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승에서 온 이승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마법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런 선과 악이 싸운다, 귀신이 어떻게 나와가지고 뭘 하는데 그거를 다시 저승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놀라운 기술을 가진 누구가 싸운다, 이런 식의 저승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한국의 전통적인 환상물의 소재로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옛날 귀신 이야기, 옛날 괴물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하면서 살펴보다가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끊이지 않고 꾸준히 전래되어 온 이야기의 또 다른 형태로 바다를 탐험하면서 어떤 먼 곳에 이상한 세상을 보고 온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책인 어우야담, 유몽인 선생이 쓴 어우야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이야기가 있냐면 폭풍우 때문에 바다를 오랫동안 떠내려가서 몇 날 며칠을 떠내려가지고 이상한 데 닿았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거인이 서 있는데 아마 이렇게 바닷물 속에 거인이 서 있어도 너무 크기가 커가지고 그냥 바다 속에 막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상반신 바다 위로 막 다 나와가지고. 근데 그 우뚝 선 모습이 너무 커가지고 하늘을 찌를 듯이 컸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는데, 그런데 그 거인이 사람을 막 공격해가지고 사람을 위협하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도끼로 거인이 손을 뻗을 때마다 찍어가지고 겨우겨우 물리치고 벗어나서 탈출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고, 유만주라는 사람이 쓴 통원고라는 그런 글에 보면 그 기문이라는 한 절에 어떤 사람이 비슷하게 폭풍에 휩쓸려 가지고 어떤 외딴 바다 한가운데 섬에 갔더니 거기에 굉장히 큰 거인이 살고 있었는데 거인이 눈이 하나밖에 없더라. 그런 무서운 괴물 같은 거인이 있었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디세이아 같은 그리스 로마 신화 계통의 이야기에 나오는 유럽권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거인 이야기, 퀴클롭스 이야기 이런 거하고 통하기도 해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하죠. 그리스에서 유행했던 퀴클롭스 이야기가 흘러 전해져서 조선시대에도 비슷하게 유행을 한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거인 이야기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유행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의 실체에는 사실은 외국인 공포증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하고 교류가 많지 않던 시기에 옛 사람들이 바다에서 폭풍우 때문에 떠내려 가가지고 언어도 안 통하고 생긴 모습도 다르고 옷을 입고 있는 방식도 다른 이상한 외국 사람들을 갑자기 만났을 때 놀란 거죠. 두려움에 빠지고.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야기로는 저는 장인국 이야기가 유독 손꼽아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인국이라는 것은 장인들이 사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인국인 것인데요. 원래는 중국 이야기 책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기문 이런 책은 중국 당나라 시대 이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00년 전, 그 이전 시기에 나왔던 책인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신라 사람들이 배를 타고 중국으로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배를 타고 먼 곳에서 오는 이상한 딴 나라 사람들의 대표가 신라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이야기 중에 보면 신라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별별 희한한 이상한 나라들을 돌아다녔다라는 식의 상상력이 가미된 이야기들이 왕왕 있습니다. 장인 이야기도 아마 그런 분위기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수집된 이야기 같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라의 근처에 어디 외딴 곳에 가면 동쪽으로 좀 묘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장인들이 사는 나라가 있는데 이 장인들은 온몸이 검은 털로 뒤덮여 있고 이빨은 톱니같이 뾰족뾰족하고 손톱은 갈고리처럼 무섭게 생겼다. 그리고 덩치가 엄청나게 크다. 음식을 요리를 해서 먹지 않고 막 잡아가지고 생으로 뜯어먹는 아주 무서운 종족들이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이런 종족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철관이라는 거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철저하게 신라 병사들이 수비를 하고 있다더라는 게 이 중국 사람들 기록에 남아있는 장인국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당서라는 중국의 역사책에도 옮겨져서 기록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 같은 고려시대에 나온 삼국시대 역사책에도 이 장인국 이야기가 짧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물론 삼국사기에는 이런 식의 이상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아무리 봐도 그냥 헛소문인 것 같으니까 신라에 어디 아무리 신라 근처에 어디 외딴 섬으로 간다고 한들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건 헛소문이니까 믿지 마라라는 식으로 실려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는 걸로 봐서는 그만큼 널리 퍼져 있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약간 과학, 기술 이런 분야하고 하나 좀 엮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이런 거인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 정말로? 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지금으로부터 한 100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살았던, 지금은 멸종돼서 살고 있지 않는 기간토피테쿠스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피테쿠스니까 원숭이 종류, 원숭이와 닮은 종류 이런 뜻으로 쓴 말이겠죠. 아마도 그런 것보다는 약간 좀 유인원, 오랑우탄 이런 것과도 좀 통하는 식의 그런 동물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거대한 영장류 동물이었다라고 합니다. 키는 한 3m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었고, 몸무게는 많이 볼 때는 몸무게가 500kg이 넘었을 것이다. 0.5톤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좀 더 정밀하게 조사가 되면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한데, 이 동물의 화석이 발견된 지역이 하필 중국, 베트남 같은 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상상이고 그냥 지어내 본 이야기입니다만, 만약 아주 먼 옛날 이 기간토피테쿠스 중에 살아남았던 몇 안 되는 무리가 어디 산속 깊은 곳, 섬 외딴 곳에 한두 마리, 세네 마리 마지막으로 살아남아 있었다면, 그것을 신라 사람들 혹은 신라 사람들의 먼 조상들이 목격을 하고 거인들이 사네, 엄청난 무서운 거인 같은 괴물이 사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그것이 전래돼서 장인국 이야기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상상 속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만, 조금 더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은 도대체 이 거대하고 무섭게 생긴 아무도 위협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키 3m에 달했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 거대한 짐승이 왜 멸종했을까? 뭐가 그렇게 살기 힘들고 누가 공격했기에 멸종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과학적으로는 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 시나리오 중에는 사람 또는 사람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 사람의 조상이 되는 다른 그런 동물의 등살에 못 이기고 멸망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정말로 사람과, 예를 들면 신라 시대 사람들하고 이 기간토피테쿠스 혹은 기간토피테쿠스는 아닌 장인이라고 묘사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거인족 생물이 신라의 어느 한 귀퉁이에 살고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이 거인족은 왜 도대체 멸망했을까요? 왜 신라 사람들에게 밀려서 망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사람이 머리가 제일 좋은 생물이니까 지능이 떨어져 가지고 이 거인 종족은 망했겠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쉽게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속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거인이었다면 뇌도 컸을 거 아니에요. 사람 못지않게. 그렇죠? 물론 뭐 뇌가 크다고 무조건 더 똑똑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보다 몇 배나 더 큰 그런 뇌를 갖고 있는 그런 생물이라면 지능이 낮았다라고 또 단정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인족이 장인들이 신라 사람들보다 지능이 더 떨어져서 멸망했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생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어디까지나 제 상상입니다. 이 장인들은 싸우면 무조건 신라 사람들을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 싸워가지고 신라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하면 신라 사람들이 백날 덤벼도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우리 장인들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고 살았을 겁니다. 신라 사람들로서는 저런 엄청난 거인들하고 우리가 힘으로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개발했겠죠. 아마도 신체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도 거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신무기를 만들거나 여러 사람이 협동을 해가지고 한 마리에 한 명의 장인을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힘이 세고 이빨이 날카로운 것만 믿고 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무기를 개발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장인들은 결국은 갖가지 무기를 개발하고 갖가지 전술을 개발하는 신라 사람들을 이길 수 없었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다 보면 장인들은 서서히 신라 사람들에게 뒤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저는 오늘 주로 과학 기술과 연결되는 소재로서 괴물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음악이라든가 영화, 만화를 그리는데 이런 전통 소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경영을 하는데 어떤 정치를 하는데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 보는데 이런 전통 속의 괴물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속에서 한번 단서와 소재를 찾아보는 것도 신선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